안녕하세요. 강남에 살고 있는 올해 45된 여자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하나로 하루하루를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또 의미 있게 새겨지는 요즘이기도 하고요. 오늘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시어머니였다가 남이 되었고,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가 된 분이죠. 저는 사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 재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요. 그것도 한 남자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실 텐데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한 케이스인데요. 저의 이혼 사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공인중개사였는데 동업자가 여자였어요. 친정엄마가 남자는 절대 여자랑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른들 말은 정말 맞는 것들이 많다는 걸 여실히 실감했더랬죠. 20대에 만나 20대 후반에 결혼해 딱 10년 살고 헤어졌어요. 저랑 1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은 다른 여자랑 4년을 사귀고 있었더군요. 절반가량을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배신감이 말도 못했죠.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던 시기에 그랬어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혼 생각은 처음엔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용서나 해보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 산다는 게 보통 괴로운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가면서 내게 상처 준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그게 다시 불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가정을 포기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남편만 보면 다른 여자가 겹쳐져서 주변에선 그래 아이가 없는 게 어디니 다행이다 하며 절 위로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댕강 잘라져간 느낌이었죠. 한 번 배신한 남자는 두 번 안 하란 법 없다며 모두가 쌍수 들고 저의 이혼을 반겼을 때 대성통곡했던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의 시어머니였죠. 저와 시어머니는 사이가 각별했어요. 그분이 절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왜인지 듣지 못했지만 유독 저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셨어요. 요즘엔 보기 힘든 고부 사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저 혼자 추측했는데 시어머니도 아버님이 그 옛날 꽤나 속을 썩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록 저는 뵙지 못했지만 시어머님은 저를 자기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할 때도 사랑이 못지 않았는데 이혼 후에 오히려 저에 대한 사랑이 더 진해진 경우인데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면 이상하다고만 보고 잘 믿질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이혼을 차마 말리시진 못하고 속을 엄청 끓이셨는데 이혼 후에 저한테 보이신 행동들이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셨어요.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자가용은 남편한테 타라고 주고요. 비록 그 자가용으로 딴짓을 하며 다녔긴 했지만 말이죠. 제가 퇴근하고 늘 내리는 버스 정장에 어머님이 마중 나오시곤 했는데 이혼 전 별거를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살던 집에 있고 남편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었어요. 어머님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는데 우리가 별거하는 동안 매일 밤 제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 마중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도 보고 싶어서 할 일도 없고 해서 그냥 마중 나왔어. 어머니, 그이랑 저 이혼할 건데 어머님 이러시면 제가 알아, 안다. 그러곤 별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쥐고 집까지 같이 걸어오시곤 했습니다. 참 희한한 상황인데 매일 그렇게 나오시는 어머님한테 불편하다고 매몰차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랑은 결혼 생활 때도 저에게 친딸처럼 사랑을 많이 주시고 늘 저와 시장도 다니시고 여행 가시는 것도 좋아하고 함께 하는 걸 좋아하셨던 기억이 선명해서 어머님의 행동이 어색하거나 불편함도 잠시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겨졌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손을 잡고 걷는 일 뿐이었어요. 이혼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희귀한 일이었죠. 남편 또한 그런 어머님의 속사정을 알았는지 별거 중 계속 저를 설득하러 왔지만 마음이 돌아서기엔 우리 너무 먼 길을 온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법원 앞에서 어머니를 다시 마주한 날이 오고 말았지요.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시지 말라니까요. 미안하다. 어머님이 저한테 왜 뭐가 미안하세요? 그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
어머님, 너 시집 올 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니? 내 며느리한테는 꼭 아픔 주는 일 없이 잘해줘야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나 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더랬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꼭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것만 같고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고 너한테 한없이 미안하기만 하고 그래. 미안하다 얘야.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한 번도 눈물을 쏟은 적이 없는데 미안하다는 그 말에 응어리진 마음이 건드려진 기분이었어요. 법원 앞에서 거의 대성통곡에 가깝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위자료도 어머님이 많은 부분을 채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아버님이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선조 때에 남겨주신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아들에게 주지 않고 어머님한테 다 넘기고 가셨대요. 자신이 너무 속썩인 것 같아 미안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가신 건지 알 순 없지만 어머님은 그 덕분에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노후는 그나마 편히 사셨거든요. 선산 중 일부를 팔아서 아들내미 위자료로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말만 사장이었지 거의 부모님 재산으로 부동산 운영하고 있던 거라. 그럼에도 본인이 나서서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어머님이 나서서 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할 때도 저에게 늘 같은 여자로서 란 말을 참 많이 하시곤 했는데 유독 남의 아픔에 잘 공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 며느리가 되니까 더 감정을 쏟으셨던 거고요. 법원에서 저는 대성통곡을 하고 어머니랑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한 1년이 지났을 거예요. 어머님이랑은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별것 때야 정리된 게 아니니까 어머님이 찾아와도 만나드렸지만 이혼 후엔 어머님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셨는지 일절 찾지 않으셨거든요. 그 흔한 안부조차 없으셨었죠. 이혼 후 6개월 정도까지 저 역시 심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정신 차리고 산지 반년밖에 안 되었을 땐가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응, 나야. 웬일이야? 잘 지내? 우리가 그런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무슨 용건이야? 저기 이번 주 일요일에 혹시 시간 돼? 전 이게 무슨 수작인가 순간 그랬어요. 일요일? 우리가 왜? 저기 엄마가 많이 아프셔. 아, 그래? 어디가? 병원을 가도 딱히 병명이 안 나와. 누워 계신 지 벌써 반년이 넘어간다. 아, 그래? 노안이신 거 아닌가? 처음엔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만 찾아 요새. 뭔 소리야? 너 술 먹었니?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래. 어디서 수작질이야. 수작 같은 거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어. 아, 몰라.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끊어. 그러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머니를 핑계로 제게 다시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TV 보면 그런 사연 나오잖아요. 기분이 상했죠.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난데 진짜 미안한데 시간 한 번만 내줘. 아,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엄마가 진짜 너만 찾아. 저러다 돌아가실까 봐 겁난다. 진짜야? 한 번만 만나주라. 난 안 봐도 되니까 엄마 계신 곳 알려줄게. 정말 미안한데 한 번만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주고 와. 부탁할게. 아, 참 난감했습니다. 이혼하고 이제 잘 살아보려는데 이게 웬 친정엄마한테도 얘기했더니 노발대발 하시며 무슨 꿍꿍이냐며 생각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영 찝찝해서 말이 계속 귓전에 돌지 뭡니까. 결국 제가 전화를 하게 되었죠. 어디 계시는데? 충북 땡땡 요양원에 계셔. 뭐? 요양원에 어머님을 모신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하냐. 자식이라고 나 하나뿐인데 내가 엄마를 건사할 형편이 안 되잖아. 참 잘났다. 하나밖에 엄마를 못 모셔서 요양원에 보내고 이렇게 나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거냐? 내가 다 미안하니까 일단 주소부터 받아 적어. 일방통행인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남자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여자 찾는 것도 똑같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 보여요. 제가 남자 혐오증이 생긴 건 아닌데 그때만큼은 앞불사 싶더라고요. 일단 불러준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요. 물론 집에는 비밀로 하고요. 요양원은 충북에 있었어요. 도착하니 생각과는 달리 시설도 좋고 요양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더라고요. 거의 실버타운급이어서 한 달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저도 혼자 살다 언젠가는 실버타운 같은 곳을 알아보지 않을까.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입원한 지 석 달 정도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도 사귀고 적응하는 것 같더니 밤만 되면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시더래요. 누굴 그렇게 부르며 우셨어요? 경아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우시던데요. 경아요? 아, 네. 제 이름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각별한 걸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무조건적일 수가 있는 건가? 가뜩이나 요즘 세상에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현실적이랄까요? 그런 마음에 휩싸이면서 담당자가 안내해주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면회가 일절 안 돼요. 그나마 오늘 잠시 개방이니 여기서 만나 뵙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시간은 30분입니다. 엄수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면회실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운이 좋았던 거더라고요. 와본 적이 없으니 그간 면회 금지였던 걸 몰랐어요. 아크릴판으로 가려진 칸막이 넘어 깡마른 피골이 상접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어요. 세상에, 어머니!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하얗게 다 세고 몸이 어찌나 말랐던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더라고요. 경아, 경아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늙어서 그래. 잘 지냈니? 저야 어머님 덕분에 잘 지냈죠. 저는 어머님이 잘 지내시는 줄 알았어요. 그간 연락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의 안부 전화를 받니? 네가 이렇게 온 것도 분명 마음 안 내켰을 텐데 승철이가 괴롭혔지? 한번 가보라고? 어머님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래. 어머님,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안 떠오르고 안절부절 뭔가 크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첫 면회를 마쳤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어머님 아프지도 않은데 왜 요양원이야? 차라리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면 모를까. 자식 맞아? 요양원이 건강식도 더 잘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저는 전 남편에게 따지고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1년 만에 보고 오니 마음이 너무 속상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대는 거예요. 답답한 전 남편과의 통화를 끝으로 그래,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하고 다시 일상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나름 생활이 바빴어요. 혼자 살면 의외로 할 일이 더 많아져요. 하고 싶은 일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혼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았다 하며 베개에 머리를 대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 얼굴이 떠오르지 뭡니까? 경아야, 보고 싶었단다. 그 말과 함께. 아, 참, 이게 무슨 조아람. 왠지 그 밤도 저를 부르면서 혼자서 울고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며칠이 가서 잠을 설친 날도 있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몇 주 후 누구도 모르게 어머님을 다시 찾아갔지요. 어머님, 저 왔어요. 응, 경아야, 또 왔네. 안 바쁘니? 바빠도 어머님 보러 오는 날은 좋아요. 어머, 어느새 저는 며느리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2주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고 이건 서로의 의식처럼 비밀리에 지켜지고 있었죠.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어머님이 입으실 옷, 어머님이랑 찍은 사진 등등 점점 제 영역엔 시어머님의 일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어디야? 나 회사지 왜? 내가 지금 반찬 주러 잠깐 들렸는데 너 이 사진이 다 뭐냐? 뭔 사진? 네 시어머니 사진이 왜 아직도 네 집에서 나와? 엄마. 그거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할게. 엄마가 보신 겁니다. 뭐? 그럼 여태까지 그 노인네 수발하러 요양원을 다녔단 말이야. 주말마다? 음. 아유, 이것이 이젠 별짓을 다 하네. 너 미쳤어? 어쩌려고 그래? 아니, 뭘 어쩐다는 게 아니라 밤마다 나를 찾으신다잖아.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이혼한 사이들이. 너 과거 청산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얘가 맞선보라고 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전 시어머니 수발하는 이혼한 며느리가 어딨니? 수발은 무슨 수발이야. 가끔 그냥 보러 간 거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 집 족속이랑은 발 딱 끊어라. 좋은 말 할 때. 봉사는 여기서 멈춰. 알았어? 휴, 어찌나 역정을 내시던지. 왜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가 어서 재혼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맞선을 보라고 했는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며 전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었으니 제가 친정 엄마라도 어이가 없지요. 엄마 앞에선 그러겠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님이 더 가엾고 떠올랐어요. 꼭 말리는 사랑일수록 더 붙게 되는 그런 남녀 관계처럼요.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되지? 이런 마음으로 전화도 거의 매일 드리게 되고 그쪽 요양원에선 저의 사정도 모르고 그냥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세요. 누구누구 며느리. 어머니, 오늘은 어떤 거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오늘 네 옷 떴어. 정말요? 제 치수를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법원 앞에서 우는 너를 안아준 날 그때 내 팔 한아름에 들어오더라고. 그거 기억하면서 떴지. 정말 저 마음은 뭘까? 이상하면서도 점점 어머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잠을 청하려는데 다급하게 핸드폰이 울려대는 거예요. 요양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컹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순덕 씨 며느리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요? 놀라셨을 텐데요.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요? 왜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녁에 간식으로 찹쌀떡이 나갔는데 드시다가 기도가 막히실 뻔했어요. 그래서 별일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안정제 맞고 계시거든요. 아니, 무슨 노인들한테 찹쌀떡을 줍니까? 지금 제정신이에요? 병원이 어디예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온몸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곤 황급히 옷을 되는 대로 걸쳐 입고 집을 빠져나와 차를 급하게 어머님 계신 곳으로 몰았습니다. 세상에, 기도라도 막혔으면 어쩔 뻔했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야. 어머님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혼잣말을 하면서 시속 170 넘게 밟았어요. 서울에서 충북까지 1시간 걸렸어요. 정신없이 밟아댄 거죠.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에 어머님이랑 담당자 한 명이 있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경아.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야. 어머님, 저 어머님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 경아 눈이 떼꾸나네. 팬더곰이 다 됐네. 제가 울며 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우리 며느리 하다가 얼른 그 말을 주워 담는 게 순간적으로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울에 올라오니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왜인지 잠을 청하지 못하고 날이 밝도록 우두커니 제 방에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제 마음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괴로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알아버렸거든요. 저는 어머님을 못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운명에 또 한 번 저를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나 좀 만나. 저는 전 남편에게 먼저 만나자 청했어요. 결단이 필요했거든요.
얼마 전 응급실까지 찾아가지고 고맙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고 우리 진짜 끝내자. 끝났잖아. 어머님과의 관계도 더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끝난 사이들이. 알았어. 미안했다. 고마웠고. 남편은 두말 없이 제 얘기를 알아듣더군요. 슬펐습니다. 마음은. 그치만 더 연을 이었다가는 정말 서로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에 얽매일 것 같았습니다. 매몰차지만 우린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을 선택했으니 각자의 길을 다시 떠나는 게 맞겠지요. 요양원에는 어머님 모르게 전화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저 김순덕 씨 며느리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못 가요. 어디 가세요? 제가 유학을,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시군요. 평소 며느님 자랑을 엄청 하셨어요. 똑똑하시다고. 네. 어머님한테는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니까요. 당분간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그럼 어머님은 아직 모르신다는 얘긴가요? 네. 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뜻이요? 네. 이런 전화를 많이들 하세요.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치 매뉴얼처럼 응답해오는 요양원 관계자에게서 제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확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의뢰 이렇게들 한다 식이었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계획은 달랐던 건지 몇 달 후 요양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김순덕 씨 며느님, 저 여기 충북인데요.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네? 정신없이 또다시 달려간 그 밤, 어머님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셨어요. 담당자는 저를 조용히 불러 이러더군요. 며느님 전화 온 날 몇 주가 지나도 안 오시니까 뭔가 눈치를 채신 건지 그때부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가셨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쓰러지셨어요. 연락이 통 없어서 저는 이제 됐나 보다, 잘 지내고 계신가 보다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 제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아파지셨던 겁니다. 그렇게 병원서 2주를 보냈어요. 연차까지 장기간 내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 앞에서 제 살 길만 찾을 순 없었지요. 집에선 난리 치셨지만 다 무시할 수밖에요. 지금은 어머님 건강 되찾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적처럼 어머님이 호전되기 시작하셨어요. 경아야, 어머님 정신이 돌아오세요. 경아야, 우리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숨이 탁 막혔습니다. 마치 터질 때를 기다린 풍선처럼 저도 그 말을 기다렸던 것인지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전 저도 모르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해요.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렇게 저는 재결합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난리 나신 거 가까스로 진정드리고 이만저만 산을 몇 번을 넘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간 제가 어머님께 한 것과 어머님이 저에 대해 보이신 마음에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재결합까지는 쉽진 않았지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했고 남편은 살면서 뭔가 큰 가치를 알게 된 것 같다며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우린 헤어진 지 2년 만에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건강이 많이 호전되셔서 저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삶이 참 얄궂은 게 그렇게 딱 3개월 있다가 새벽에 심정지가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저랑 그렇게 딱 3개월 사시다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더 빨리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참고 살지 못했을까? 온갖 후회와 자책이 어머님의 죽음 앞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님 유언장이 발견되었어요. 워낙 새벽에 급사로 돌아가셨던 거라 유언을 미처 어느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자기 명을 아셨는지 사전에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언장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경아, 너가 나는 참 좋았다. 너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온 날 입었던 원피스도 엄마는 기억한단다.
자식이 못난 짓해서 너가 울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사이가 안 좋다는데 나는 딸이 없었어서 그런지 너가 꼭 내 딸 같았어. 마치 편지를 써놓은 듯 어머님 유언장은 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경아 너 앞으로 하고 싶구나. 내 못난 자식이 너를 마음에 아프게 한 것에 일말의 보상이나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뜻에 따라 너가 받아서 행복한 세상 살길 바란다. 오래전 일이지만 내겐 원래 딸이 하나 있었다. 내 눈에는 넣어도 아프지 않은 세상에서 제일 곱고 고운 소녀였어. 그 아이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너를 처음 본 날, 네 눈이 내 아이와 어찌나 닮아 있던지. 처음 보는 날부터 내 딸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너를 딸처럼 아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었단다. 너를 만난 후로 먼저 간 딸의 그리움이 그 전만큼 그렇게 아프지만 않더라. 네 덕분이야. 나를 만나줘서 고마웠다. 건강해라 항상. 너의 영원한 시엄마가. 남편 밑으로 원래 여동생이 한 명 있었대요. 어머니가 공주처럼 무척이나 아끼시던. 그런데 어렸을 적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면 쉽게 고쳤을 병인데 옛날이라 손도 못 쓰고 죽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을 잃고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사시고 또 밤이 되면 딸 사진을 껴안고 우셨다고. 어머님이 저를 정말 살아 돌아온 딸처럼 여기셨던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또 제 마음을 차오르게 만들더라고요. 유언장에 따라 저는 어머니로부터 큰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은 생각보다 많고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것에 대해 단 한마디로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돈 걱정 없이 평생을 먹고 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요? 갚을 날이 이제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걸까? 사실 늘 의심했어요. 어머님이 내게 보인 사랑도 다 미련이고 이상한 마음인 거라고 한켠으론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어머님 덕분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어머님을 수목장으로 모셨는데 그 나무 이름을 사랑나무라 정하고 어머님 유산에서 일부를 떼어 어린이 재단에 매년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피와 살로 낳은 딸을 잃으신 그 아픔과 사랑을 제게 주었듯 저 역시 어머님 뜻을 따라 새 생명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요. 지금 저희 부부는 예전보다 더 좋아진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달라진 저를 보며 저는 달라진 남편을 보며 함께 보듬고 살게 되었는데 이 모두가 시어머님의 남다른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제게 보여준 자애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마법처럼 쑥 마음이 내려가요. 오늘 어머님께 다녀왔습니다. 가서 경아 왔어요 어머님 하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이루고 위로받고 왔어요. 어머님은 비록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어머님이 남기신 며느리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못난 며느리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건강한 날들 되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